자, 이번 시간에는 권리의 주체 중에서 사람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인을 보는 건데, 이 자연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걸 이제 먼저 보죠. 누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요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제 의사 능력이라는 거를 잠깐 보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행위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요 행위 능력은 이 사람이 법적인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까? 요때 요거를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제한 능력자, 법률 행위를 하는데 제한을 받는다, 그런 뜻일 거고, 제한 능력자라 그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파생이 많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미성년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조금 요 사람보다 그거 덜한 게 피한정 후견인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피특정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사람들하고 거래한 상대방은 좀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방 보호 그래가지고 또 15조부터 17조까지 규정이 있는데 요게 또 시험의 보고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낼 만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나 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안 받았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위반했다. 그러면은 취소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 미성년자는 취소권이 발생하는데 요 취소권과 관련되는 거는 또 저 뒤에 140조부터 146조에 또 이거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때 굉장히 출제자는 다양하게 출제할 수 있죠. 미성년자 여기에서만 한 문제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후견과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 보호와 관련해서도 한 문제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한 문제 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지문 하나, 여기에서 지문 하나, 여기에서 지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하나씩 다 해가지고 낼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논해야 될 게 많은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권리 능력부터 먼저 보는데 요거는 뭐예요? 태아에게 권리 능력이 있느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는 사람 아니면 법인이죠. 사람 아니면 법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부터 먼저 보는 건데, 그러면 태아의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태아가 너무 억울하니까 예외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우리 민법은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은 태아를 사람하고 동격으로 보는 외국의 입법례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네 가지 경우에만 권리의 주체를 인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요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태아에게 어떤 권리가 인정되느냐. 요 네 가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 권리를 행사할 때 포인트는요. 태아인 동안에도 아직 사람으로 출생을 안 했는데 태아인 동안에 이게 행사가 가능하냐 이야기죠. 그럼 이제 어머니가 대신 행사하겠죠. 이제 대리권을 행사해가지고 우리 판례는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판례는 안 된다. 요거를 우리는 정지조건설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판례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판례를 일단 외우셔야 된다. 그럼 판례의 논리는 이런 거죠. 만약에 이 태아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은 태아는 상속받을 수 있죠.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거든요. 여기 네 가지 권리 중에 하나가 이제 태아의 상속권이 인정되니까. 근데 문제는 아직 태아로 얘가 출생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럼 얘가 언젠가는 출생할 거 아닙니까? 물론 사산될 수도 있죠. 사산되면은 그냥 이대로 점선으로 가는 거죠. 사산되면은. 근데 만약에 얘가 출생을 하면은 이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이 형법하고 다른 점은 소급해줘도 당사자 간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소급을 시켜주죠. 이제부터 상속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당신은 처음부터 상속권이 생긴 거다. 이런 거를 소급효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날 출생을 하면은 당신은 요날부터 상속이 있는 걸로 인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요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정지조건설 꼭 외우시고, 태아인 동안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지만 태아가 사산되면은 태아에게는 일체 권리가 인정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혹시 지문 중에 사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태아는 무조건 권리가 인정 안 되구나.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대로 요거 이제 권리 능력 요거부터 체크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1번 바로 태아의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케이스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제법 큽니다. 이것도 우리 노무사 옛날 기출문제예요. 자, 2012년 3월 2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갑과 그의 아들 을은 신호 위반을 한 A의 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갑에게는 배우자 병, 태아 정이 있었으며 정은 2012년 5월 20일 날 태어났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런 거는 이 케이스 문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여러분들이 2분 안에 빨리 문제를 푸셔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기도 쉽고 그런데 생각보다 문제를 그렇게 복잡하게 안 냅니다. 포인트를 논점을 잡으시면 돼요. 자, 1번 논점은 뭔가 하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던 갑과 아들이 을이 신호에 위반을 한 A의 차에 현장에서 그냥 사망했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동일한 위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추락했다든지 뭐 이런 거. 이때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자연적으로는 1초라도 누군가가 먼저 사망했겠죠. 근데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법 30조에 가보면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는 일단 두 사람 다 동시에 사망한 걸로 우리는 그리고 이게 추정이죠. 간주하고 추정의 차이가 뭐예요? 간주는 이거는 다른 반대되는 사실이 나타나더라도 번복이 안 돼요. 또 다른 소송을 거쳐야 되고 추정은 이거는 번복이 가능하죠. 이거는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번복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번복이 안 되죠. 또 다른 절차를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험에는 추정 자리에 간주를 잘 넣고 간주 자리에 추정을 잘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추정입니다. 추정. 일단 이렇게 보자.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간주가 틀렸다는 거죠. 갑과 을은 동시에 사망한 거로 간주한 게 아니고 해설 보면 30조를 물은 문제입니다.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 다 죽었으니까 둘 다 재산이 상호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날 수가 없죠. 살아있어야 상속을 받는데 둘 다 사망했으니까 서로 간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그거는 여기에서 문제는 아니죠. 상속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이 문제, 케이스 문제의 문제는 아닌데 곁다리로 같이 알아놓으시라는 거고. 자, 2번 재산 상속할 때 정은 2012년 3월 2일 태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무슨 말이죠? 아니 5월 20일 날 이 사람이 출생을 했으면은 이 사람은 5월 20일 날 출생했고 당신은 상속받을 권리가 요날 있었던 걸로 취급해 주겠다 이런 거죠. 출생은 어디까지나 5월 20일 날 일어난 거죠. 소급표를 인정할 뿐입니다. 출생 자체를 앞당기는 건 아니죠. 법적인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죠. 3월 2일 태어난 거로 추정한다. 이거는 출제자가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3번 병은 2012년 3월 2일부터 태아 정의 법정 대리된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일체 태아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태아인 동안에는 우리 민법은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렇게 태아인 동안에 권리 행사가 할 수 없다는 것도 태아인 동안에 법정 대리인이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야 비로소 법정 대리인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3번은 말이 안 되죠. 3월 2일부터 법정 대리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요 3월 2일 시점에는 얘가 아직 안 태어났지 않습니까? 법정 대리인 제도가 없다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4번 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모든 법률 관계 틀렸죠. 우리나라는 4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4가지가 인정이 된다. 자, 그 밑에 4번 해설해 보고 밑줄 것이가 외우십시오. 상속받을 권리 하나, 그 다음에 불법 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 둘,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정려를 유정이라고 그러죠. 유정받을 권리가 셋, 인지받을 권리 넷, 이렇게 되고 상속받을 권리 안에는 유류분권도 포함됩니다. 내가 이제 상속을 너무 빼앗겼다는 거죠. 찾아올 수 있는 권리죠. 이런 거를 유류분이라 그러고 대섭상속은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 이때 손자는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 못 받느냐. 아버지 자리를 올라가는 것을 대습이라 그러죠. 그래서 할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네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죠. 조금 전에 저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자료 청구권도 인정이 되느냐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포인트가 뭔가 하니까 태아는 우리가 위자료라는 것은 정신상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태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정신상 고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이런 문제죠. 근데 우리 판례는 지금 당장은 못 느끼더라도 나중에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출생해가지고. 그래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아셔야 되죠. 정은 A에 대하여 갑의 사망으로 인한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을 가집니다. 다른 거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5번 하나는 꼭 외우셔야 되죠. 5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 이제 별표 5개 해가지고 체크해 놓으십시오. 태아는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을 가진다. 이런 것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권리 능력은 일단 끝났습니다. 일단 끝났고 이제 의사 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이라고 할 때 이 의사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A와 B가 서로 만나가지고 뭔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채권 강론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먼저 제의하는 것을 우리가 청약이라 그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의사 표시라 그러죠. 내가 얼마에 팔겠다.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해가지고 이 사람은 또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요 양자가 일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요때 이 사람이 자기의 의사 표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이가 어린 애들은, 애기 같은 애들은 의사 능력이 없겠죠. 또는 굉장히 우리가 그러니까 EQ라고 할까요? IQ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도, 또 치매에 걸린 사람들, 술이 엉망으로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의사 능력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이 계약은 우리가 효력을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때 우리 판례는 이거는 무효라 그랬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가보시죠. 성년자인 갑은 은행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 위에 건저당권 설정하여 주고 돈 대출받아서 그 금전을 병에게 무상으로 대였다. 근데 이제 은행원은 얘가 멀쩡하게 옷을 차려입고 말도 제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대출해 주겠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의사 무능력 상태가 판정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판례 사례인데 자 이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갑과 을의 대출거래 약정 및 갑과 병의 계약 모든 게 다 무효가 됩니다. 뭐 그런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어떻게 따지느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지죠. 그때마다 다 달라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가지고 이 사람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요게 미연번의 뜻입니다. 개별적이 동그라미죠.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 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따져야 된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지워버렸는데 권리 능력은 어떻게 따졌죠? 이 사람이 권리의 주체가 될 수가 있는 요거는 객관적으로 따지죠. 사람이기만 하면은 권리 능력이 있다. 법인이면 권리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능력은 딱 획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진다. 그런 이야기고 또 요것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느냐 미성년자 이렇게 딱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지죠. 법에서 요건을 딱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획일적으로 따지죠. 그런데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객관적으로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따져야 된다. 그게 미연번의 뜻이고요. 자, 디귿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죠. 나중에 우리가 저 뒤에 141조 가보면은 자, 이제 이 계약이 취소가 되면은 받은 거를 상대방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되는데, 원래는 저 뒤에 부당이득 돌려줄 때 748조에 가보면은, 선이라는 말은 자기가 부당이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갑자기 저 사람이 와가 부당이득 다 돌려달라 그러면 황당할 거 아닙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범위를 좀 줄여주죠. 748조 나중에 가서 보면 되고. 악의자는 자기가 부당이득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전부 다 돌려줘야 되죠. 이자까지 쳤어 돌려줘야 되고,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부당이득을 돌려줄 때 원래는 선의자냐 악의자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에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요 141조는 가보면은 제한 능력자, 즉 미성년자가 이런 거 돌려줄 때는 뭡니까? 우리 그 법조문에는 선의자와 악의자가 똑같죠. 둘 다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748조에 대한 특칙인데 요게 141조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조문은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준용이라 그러죠. 유추 적용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사람은 대출받은 거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1억 원 대출받아가 한 2천만 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1억 다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니까 8천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번은 정말 중요한 판례죠. 제한 능력자의 상환 책임은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141조에서 이 규정은 갑의 을에 대한 책임, 즉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요 판례는 이런 거는 별표 5개 해가지고 무조건 반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언제라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번 정답은 옳은 거 다 맞죠? 기역, 니은, 디귿번이 다 맞습니다. 그런 거고. 자, 이제는 의사 능력이 끝났고 이제 행위 능력이죠. 자, 이제 획일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돼요? 19살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19세. 근데 우리가 이런 연령 이 기간 계산할 때 저 뒤에 가보면 어떻게 돼 있죠? 원래는 초일은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데 오늘 돈 빌렸는데 오늘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 오늘은 이미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채무자가 불리해지죠. 그래서 원래는 초일은 넣으면 안 되는데 예외가 뭐예요? 나이 계산할 때는 예외적으로 초일을 넣죠. 요거는 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뭐 이런 것도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고 별표 5개 가지고. 그래서 3번에 보면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연령 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거죠. 요거 출제가 좀 되는 편이고 2번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행위 능력의 유무는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정된다. 그러나 아까 의사 능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성년자가 나오네요. 자, 미성년자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어떻다고요? 만약에 지금 A라는 17세 미성년자가 있는데 지금 뭔가 건물 하나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상속을 받았든지 간에. 그럼 얘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B에게 이거를 팔려고 하는데 판단 능력이 부족하니까 혼자서는 결정하지 말라는 거죠. 얘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법정 대리인이 있다는 겁니다. 대개는 이제 부모죠. 친권자가 이제 법정 대리인이 되는데 부모가 있을 거니까 이 부모의 동의를 받고서 해야 완벽한 거 아닙니까? 동의는 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이게 완벽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받지 않고 얘가 멋대로 했다. 그럴 때는 얘는 이 매매 계약을 취소가 가능하죠. 이건 아까 시간에 봤죠. 아니 얘는 모순되는 행위를 하고 있죠. 이걸 만약에 10억 원에 팔았다. 팔고 나니까 이게 20억으로 폭등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취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모순되는 행위를 하는 건데 이때 우리 판례는 된다 그랬죠. 모순되는 행위지만 예외적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보호에 최대 가치를 두고 있으니까 모순되는 행위가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동의를 해준다.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단독행위라 그러죠.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권리 측면에서 보면 아까 신의성실의 원칙할 때 봤듯이 형성권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런 건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뭔가 우리가 이제 이러면은 의사표시를 상대방한테 일방적으로 해야 되죠. 일방적인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할 때 묵시적으로 하는 게 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명시적으로 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 이제 별표 5개예요.
그럼 이 묵시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A가 지금 멋대로 독단적으로 지금 건물을 팔고 있는데 부모가 그거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더라는 거죠. 묵인하더라는 거죠. 아, 그거는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한다. 뭐 추인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단독 행위는 그거 우리 판례는 전부 묵시적인 게 다 가능하다고 미리 알아놓으시면 좋죠. 그게 3번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는 거죠.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동의해주고 나서 이 부모가 후회합니다. 근데 얘가 이제 건물을 안 팔았다. 그러면 이제 팔지 말아라고 이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겠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4번이죠.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 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한 것을 취소할 수 있다. 거기 이제 7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전을 다 갖고 계실 건데 옆에 법전을 놓고서 저는 시간 관계상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반드시 법전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에 항상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고야 되느냐? 왜 동의가 필요하죠? 이 미성년자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굳이 동의를 안 해도 미성년자가 뭔가 손해 발생할 가능성이 적으니까 혼자 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가 혼자 할 수 있는 행위가 나오죠. 혼자 할 수 있는 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아, 요거는 법전을 봅시다. 여러분들 법전 다 가지고 있죠? 빨리 법전 한번 펴보시죠. 법전 기본서 뒤에 있는 거 떼십시오. 기본서 뒤에. 예. 항상 법전을 옆에 두고 거기 보면 우리 노무사 기출문제를 제가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거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6조죠. 처분을 허락한 재산. 이게 바로 용돈 조항이죠. 미성년자가 용돈 받은 것은 혼자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6조를 읽어보면은 법정 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그거. 그 다음에 8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영업 허락이죠. 근데 제가 왜 이거 칠판에 굳이 적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조문을 읽어보면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이때는 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되어버려요. 성년자가 된다는 말은 부모의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다는 거죠. 성년자에게 법정 대리권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법정 대리권은 있는 건데 영업을 허락했을 때는 법정 대리권은 없는 거죠.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왕 법전을 보셨으니까 8조 2항도 좀 보셔야 되죠. 얘가 이제 부모가 장사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너무 이제 손해가 많이 발생하니까. 근데 미성년자가 그걸 어기고 장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영업 허락이 철회됐다는 거, 취소됐다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8조 2항에 나옵니다. 법정 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영업 허락이 취소되었다고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조문이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하는 건데 그 대신에 악의자는 원칙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제3자 해가지고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넘겨보시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는 저 조문을 뛰어넘습니다. 저 뒤에 117조죠. 요게 이제 시험의 단골 문제죠.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될 수가 있죠. 미성년자가. 그래서 미성년자가 얼마든지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족법에 가보면은 미성년자가 이제 얘가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했을 때 유언장 쓸 수 있단 말이죠. 유언이 가능한데 요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17세는 돼야 됩니다. 17세가 안 되면은 유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언은 가능한데 17세는 돼야 된다. 요거는 이제 가족법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거죠.
임금 청구를 할 수 있죠. 혼자 가가지고 임금 청구할 수 있고 근로계약도 혼자 가서 계약 체결할 수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 노동법과 관련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시험에 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은 혼자 할 수 있다. 요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은 5조 1항에 보면은 또 혼자 할 수 있는 게 또 나옵니다. 5조 1항을 보면은 단서에 나오는데 그러나 부분에 권리만을 얻는다. 정려를 받는 거죠. 권리만을 얻는다 또는 의무만을 면한다. 채무를 탕감받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만약에 이 미성년자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는 절대로 혼자 못해요. 요게 이제 포인트죠. 요거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게 뭐냐? 경매에 참가하는 거죠. 경매에 가가지고 물건을 싸게 사면은 미성년자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매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럼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혼자 못한다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28페이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번이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해설을 보면 주의, 그 한도에서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된다. 제가 아주 강조드리는 거는 그것만이라도 꼭 아십시오. 자, 오른쪽에 4번 가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맞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인으로 행위를 해도 권리 의무는 자기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그 일을 시킨 사람이 가져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거고. 2번 미성년자가 의무만을 면한다. 좋은 일이죠. 채무를 탕감받지 않습니까? 이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할 수 있죠. 틀렸네요. 1번도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5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미성년자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거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가 발생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그 3번하고 5번이 있죠. 요거는 별표 5개 가지고 유념하십시오.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4번은 된다 그랬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혼자서 임금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는 후견 제도로 넘어왔습니다. 좀 어지러우니까 좀 정리를 하고요. 옛날보다는 이 후견에서는 요즘은 반드시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지문이 다 후견 제도로 채워지는 건지 아니면은 지문이 한 2-3 지문만 나오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측을 못 하는데 얕은 출제는 돼요. 자, 성년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굉장히 이질적이죠. 특정 후견은.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먼저 비교해 보면은 일단 요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이 세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정신적인 제약을 받는 사람인데 성년 후견은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 있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한 23시간 치매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좀 부족할 뿐이죠. 요거는 부족할 뿐입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청구를 해야 되죠. 청구를 안 하면은 법원에서 심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청구권자에는 본인도 이제 성년 후견 같은 경우에 본인도 잠시 제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본인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는 이제 배우자, 사촌 뭐 이런 게 포함되는데 특이한 거는 검사가 항상 약방에 감초처럼 있거든요. 공익의 대변자라 그래가지고 얘를 청구해야 되는데 가족 중에 안 하면 검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 민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가는 거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성년 후견도 되고 한정 후견도 되고 특정 후견도 다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 성년 후견하고 한정 후견은 판사가 이 사람들 정말 이거 선고해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본인의 의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싫다는 거죠. 반대하더라도 선고가 가능하죠. 반대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보기에 이거 선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쪽은요. 특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반대하면 선고 불가입니다. 요게 이제 시험의 단골 문제죠. 요 양자의 차이점. 요거는 꼭 아셔야 되고, 요거는 특정 후견은 반대하면 할 수 없다. 이쪽은 반대하더라도 선고가 가능하다. 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후견은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사람이 도움을 받으니까, 요때는 반드시 특정의 기간, 요 기간하고요. 어떤 사무에 대해서 도움을 받느냐. 그 사무의 범위 있죠. 이것을 반드시 정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그런 게 없죠.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양자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출제가 잘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받으면은 이제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효과, 요 위에 쓸까요? 효과. 성년 후견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후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의미가 없죠.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전히 취소가 가능하죠. 여전히 취소가 가능한데, 요게 원칙이죠. 요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요 정도는 혼자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해주면은 이때는 이제 혼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일용품 같은 거는 혼자 잠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성년 후견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치매 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도 이 사람이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요 정도는 혼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은 이때는 예외적으로 혼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용품 같은 거는 혼자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한정 후견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요거는요, 예전과 동일해요. 예전과 동일한데 혼자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요 정도는 후견인 동의를 얻어라.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후견인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위반하면은 이제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요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또 일용품 같은 거는 혼자 살 수가 있죠. 그런 거고요. 특정 후견은 이거는 뭐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거는 스페어로 하나, 후견인 하나 그냥 만약을 위해서 데리고 있는 거지. 혼자 다 해도 되죠. 후견인을 동원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논점이 없어요. 요게 중요하죠. 요거하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 후견은 요거 두 가지만 아시면 되고, 예전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예전과 동일하다. 특정 후견은 그렇게 보시면은 달달달달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보시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 맞죠? 지속적 결여. 그러면 성년 후견의 대상이 되죠. 2번 누군가 청구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정법원은 본인, 지방자치단체, 장 등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어야 후견 심판을 할 수 있다. 맞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특이하다는 거죠. 3번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없느냐. 후견인 동의가 있으니까.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치매 걸린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여전히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성년 후견인은 후견인 동의가 있어도 여전히 취소가 가능하다. 요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4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청구가 있으면 범위 변경 이 이야기죠. 법원에서 이거 혼자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혼자 할 수가 있죠. 이제는 혼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변경도 가능하죠. 누군가 나중에 좀 변경해달라 그러면 변경도 가능하죠. 그런 게 4번에 있습니다. 4번은 뭐 크게 중요한 조문은 아닌데 사실은. 5번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요거는 혼자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품 같은 거는. 하나같이 다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요건 뭐 이런 것들 다 아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제한 능력자 옳지 않은 거. 1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이게 좀 제일 많이 나오죠. 이거 정말 출제가 단골 문제죠. 요것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별표 5개 가지고. 특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면은 할 수가 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쪽은 뭐라고요?
성년 후견과 한정 후견은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할 수 있다. 그냥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본인의 의사를 들어보는 것뿐.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맞죠? 한번 들어는 보겠다는 거죠. 이게 특정 후견과의 차이점입니다. 3번 피한정 후견인은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다. 맞죠? 옛날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옛날하고 똑같다.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죠. 혼자 다 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 4번 그러나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제는 동의를 받아야 되죠. 이제는. 그런데 만약에 이를 피한정 후견인이 위반하면 그거는 취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얘 이제 이거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뭡니까? 후견인 동의를 받아라 했는데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때는 법원에 가면 된다는 거죠. 법원에 달려가면 된다. 그런 조문이죠. 그게 5번입니다.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에 가름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겁니다. 자, 7번 제한능력자 옳지 않은 거.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는 특정 후견이거나 딱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잠시 일시적으로 도와준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거는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런 거를 특정 후견이라 그러고 2번 특정 후견은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해설에 있습니다.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 이것도 별표 다 쓰겠죠. 특정 후견의 특징입니다. 특정 후견의 특징. 1번도 별표 5개죠. 일시적 후원,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 그것도 시험의 단골 문제입니다. 3번 특정 후견 심판으로 특정 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 이거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변호사들도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애매하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페어로 도와주는 하는 사람 일단 만약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갈 때 자동차 타이어가 빵꾸 난 거 대비해가지고 타이어 하나 더 가져가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옛날하고 이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죠. 똑같은 사람이다. 자, 그 다음에 그게 3번의 뜻이고요. 그 다음 4번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특정 후견인에 대하여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자, 이게 이제 1로 넘어가는 거죠. 성년 후견이 1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좀 상태가 나아졌죠. 그러면 옛날 성년 후견은 끝났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조문이에요. 이것도 별표 3개 정도인데 별거 아닌데 출제는 잘 돼요. 그래서 4번도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예요? 요거는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법에는 조문은 없는데 요거는 별표 1개 정도 보시면 돼요. 지금 누군가가 이제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 성년 후견 해달라고 했는데 판사가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고 한정 후견이라는 거죠. 그럼 이 판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판사가 이제 결정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제 8번 가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렵죠. 이게 옛날에는 이 성년 후견 이 부분이 시험에 거의 안 나왔거든요. 이 제도가 옛날에는 이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 이게 여기 성년 후견으로 바뀌고 나서는 우리나라 지금 제도가 많이 활성화됐다 그러고 시험에 나오는데 옛날에는 여기에서 나왔어요. 주로 상대방 보호. 이거는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달달달달 좀 숙달돼야 됩니다. 그 밑에 표가 이제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표를 이해하면은 끝난 거죠. 요 표를 이해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뭐 시험에 보고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해하셔야죠. 두 가지 경우가 있죠. 계약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A가 있다. 법정 대리인이 있다. 그 다음 B가 17세 미성년자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C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매매는 계약이죠. 자, 원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는 이쪽으로 받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동의가 없다. 그러면은 요 사람들은 취소권이 발생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불안하겠죠. 이 사람들이 언제 취소권 행사할지. 그럼 이 C에게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두 가지 권리가 인정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물어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최고권이라 그럽니다. 너희들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제 물어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악의자도 취소권 행사가 가능하냐. 악의자라는 거는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거래한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악의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계약부터 체결해 놓고 나중에 그냥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악의자도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최고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미성년자에게는 할 수가 없죠. 물어봐야 미성년자는 결정권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직 얘가 성년이 안 됐다면은 법정 대리인에게 해야 되고, 얘가 성년이 되었다면은 이제 법정 대리인은 없을 거니까 그때는 성년자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고, 세 번째는 물어보았는데 상대방이 끝끝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 법에서는 어떤 효과를 인정하느냐 이야기죠. 요거는 첫 번째가 뭔가니까 발신주의예요. 상대방 측에서 의사표시를,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요거는 예외적으로 발신주의죠. 일정 기간 내에, 그러니까 요거는 물어보는데 요거 1개월 상대방한테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근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서 뭔가를 의사표시를 안 하면은 취소라든지 이런 의사표시를 발신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법적 효력이 뭐예요? 추인한 걸로 간주하죠. 추인으로 간주한다. 요까지 다 외우셔야 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추인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고, 하나같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너무 이제 물어보고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철회권이라 그러죠. 없던 일로 하자는 거죠. 없던 일로 하자. 얘가 그냥 계약을 빠져나가는 거죠. 요거는 제일 포인트가 뭔가니까 선의자에게만 인정이 되죠. 아까 요거는 악의자도 물어볼 수는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철회권은 요게 그야말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권리는 선의자, 얘가 미성년자라는 걸 모르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이제 그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단독행위는 뭐예요? A, B, C 관계에서 얘가 지금 17세인데 얘가 지금 채권자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얘가 이제 채무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얘가 얘 찾아가가지고 채무를 면제시켜줬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채무 면제해주면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면 안 되죠.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쪽에는 취소권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은 불안하죠. 얘는 상대방은. 그럼 이 얘에게는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아까 최고권은 똑같아요.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저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동일하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단독행위의 경우에는 C가 빠져나갈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거절권이라 그러죠. 이쪽은 철회권이라 그러죠. 계약을 철회하겠다. 그러나 이쪽은 너가 내한테 채무 면제해 준 걸 내가 거절하겠다 이야기죠. 요거는 또 포인트가 뭔가니까 악의자도 가능해요. 말을 일방적으로 들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악의자도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아까 여기는 선의자만 가능하다 그랬죠. 근데 요거는 악의자도 가능하다. 요런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 말씀만 드렸네.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철회권을 얘가 행사할 때, 야, 매매계약 없던 일로 하자, 이럴 때, 누구에게 할 수가 있느냐. 요거는요,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가 있죠. 아까 여기는 미성년자에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빠져나가는 거니까, 이거는 물어보는 거니까 미성년자에게 못 물어본다는 거고, 빠져나가는 거는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거절할 때도 미성년자에게 할 수가 있죠. 요런 식이 됩니다. 어찌됐든, 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시험에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요, 철회권입니다.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꼭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최고권이죠. 세 번째가 거절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거기 31페이지 그 밑에 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확답 촉구권이 최고권이죠. 철회권, 거절권의 비교. 확답 촉구권, 계약의 경우에도 발생하고 단독행위, 오른쪽 왼쪽 다 발생하죠. 악의자가 확답 촉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느냐?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다음 철회권은 계약의 경우에 발생하는 거죠. 악의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거절권은 단독행위고 악의자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말을 계약은 이게 왜 철회권이 선의자가 되는 거니까 매매 계약이라는 것은 둘 다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어야 되죠. 자기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자만 행사가 가능한 건데 이쪽은 얘가 채무 면제해 주겠다 그러면 얘는 말을 듣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악의자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기초로 해가 31페이지 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미성년자인 갑은 자신의 소유인 컴퓨터 한 대를 200만 원에 팔기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옳은 것은 1번 을은 계약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갑의 그 다음에 추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이쪽에서 만약에 먼저 추인을 해버리면은 매매계약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어버리죠. 그럼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면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철회권을 행사할 때는 상대방 쪽에서 추인 있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있기 전까지 행사를 해야 돼요. 이런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요거 말씀 안 드렸네요. 거기 이제 1번에 말이 나오네요.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알았다는 말은 이 사람은 악이자죠. 선이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철회권은 행사할 수 없다 그랬죠.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고, 2번 을이 갑에 대하여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다. 문제는 이때 갑은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에게는 최고하는 게 의미가 없죠. 미성년자가 결정을 할 결정권이 없으니까. 따라서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을의 적법한 최고에 대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추인한 거로 간주한다 그랬죠. 추인. 그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 만약에 얘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속임수를 썼을 경우까지 얘가 미성년자가 취소권 인정하는 거는 곤란하겠죠. 그래서 속임수 썼을 때는 취소권을 배제하겠다. 이런 점은 이제 17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속임수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가 법정 대리인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고 성년자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거짓말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요 우리 판례가 속임수의 의미인데, 단순히 말만 한 것은 속임수가 아니라고 하죠. 상대방이 물어보니까 나는 성년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는 우리 민법은 속임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속임수의 의미를 제한해서 해석하고 있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별표 5개죠. 속임수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 갑이 속임수를 써서 을로 하여금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뭐 동의서를 위조했다든지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은 갑은 이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죠. 속임수 쓴 미성년자까지 보호할 수는 없으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5번, 4번에서 갑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피성년 후견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예요? 아까 지워버렸습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는 게 의미가 없죠.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은 틀린 거죠. 4번에서 갑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피성년 후견인이면 여전히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갑이 법정 대리인의 을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대방은 법률행위 당시에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도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이거죠. 최고 물어보는 것은 악의자도 가능하다 그랬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악의자도 물어볼 수는 있다.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성년이 된 후에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법률행위를 요거는 저 뒤에 145조를 연결해가지고 출제한 겁니다. 빨리 145조 한번 가보시죠. 법정 추인. 법전 145조. 나중에 조문 자체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 연결한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법정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즉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거로 본다 해가지고 거기 보면은 1호에 전부나 일부를 이행했다든지 물건 넘겼다는 이야기죠. 아니면 2호에는 물건 넘겨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성년자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미성년자인데 나중에 2년이 지나면 성년자가 될 거 아닙니까? 성년자가 돼가지고 얘한테 건물 넘겼다든지 상대방한테 돈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법에서 당신은 추인한 거다. 추인이라는 말은 취소권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죠. 법에서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죠. 이런 거를 법정 추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다시는 취소 못하는 거죠. 그런 제도를 법정 추인 제도라 그러고, 요거는 145조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뒷부분하고. 그러니까 2번은 맞는 이야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성년이 된 후 상대방에게 뭐 물건 달라, 돈 달라 이렇게 이행을 청구하면 이제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왜? 법정 추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3번 갑이 채무 면제를 했다. 이쪽이죠. 단독행위지 않습니까? 이쪽입니다. 갑이 채무 면제를 해주었다면 상대방은 악의자라도 갑에게 이를 거절할 수 있죠. 단독행위는 악의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4번 단순히 말만 한 거. 이거는 우리 판례는 속임수라고 인정을 하지 않죠. 따라서 갑은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5번도 똑같은 판례죠. 갑이 성년자인지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이 사람은 사기친 게 아니죠. 단순히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판례에 의하면 속임수를 쓰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갑은 을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여전히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